찾아왔어. 선택할 수 있다면 I get you. 내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서 말해줘. 내 꿈을 가져다 줄래.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을 웃음만 보고 뽑을 순 없어. 단 하나 속에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며 앞을 나가.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오늘 그대에게 꽃을 줄게.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그대들을 힘껏 밀어줄게. 보다 나은 세상은 그냥 얻는 게 아니야. 서로 손을 잡고서 함께 만들어가며. 내가 원하는 말을 앞장서서 말해줘. 내 꿈을 가져다 줄래.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을 환상만 보고 뽑을 순 없어. 단 하나 속에 가지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믿어봐.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오늘 그대에게 꽃을 줄게.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그대들을 힘껏 밀어줄게. Swing boat.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오늘 그대에게 꽃을 줄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뿐인 이 날에 나의 소중한 한 표 줄게. 내가 선택하는 날 나의 마음을 아는 오늘 그대에게 꽃을 줄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우리 소리 들어줘요. 저는 이제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고 있는 요즘 이제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무시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듣고 이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이제 수정 보완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어떤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좀 건전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당제를 실현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들로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지방에 사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이라던가 이런 인프라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서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지역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만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혐오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 깊게 건전한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수결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민주주의 특성상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익숙해져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면서 자기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이게 진실된 것인지 이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정당한 이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정치적 대표자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의 날도 맞았고 가장 투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선거 서포터즈나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조금 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많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활기찬 그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 랜선 토크 콘서트 유권자가 만드는 내일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에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인데요.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민주주의를 만든 주체가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역의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랜선 콘서트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접속을 해주신 우리 지역의 청년 유권자분들 100여 명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손으로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100명이 넘는 청년 유권자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어떤 분과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늘 항상 이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박초빈님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랜선 콘서트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청년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잘 행사하고 정치에도 참여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해야 저희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표에도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평소에도 선거나 투표나 아니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실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제가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랑도 다 연관되고 하니까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교육 쪽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자로서 조금 더 투표나 선거에 대해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오늘도 굉장히 뜻깊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분 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볼게요. 저희 배경 화면이 너무 눈에 띕니다. 우리 박장효님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효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면이 너무 눈에 띕니다. 특별하게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포항에 청보리밭 다녀왔을 때 되게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배경으로 하면 모두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배경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청년 유권자라서 청보리밭을 골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1시간 넘게끔 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소감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유권자로서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또 투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이 시작되면은 이제 또 지방선거가 또 있고 할 텐데 저희의 미래를 저희가 직접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미래를 그려간다라는 점에서 이제 또 하나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또 소속감도 느끼고 조금 그런 점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교수님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랑 이렇게 무대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이라고 해도 청년 학생들하고 또
또 한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유권자로 만나는 건 서로 다른 것 같고요. 또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로서 대하시면서 강연을 해주시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문제죠. 두 마리 토끼. 재밌지만 유용한 거. 꿀잼과 유용함을 같이 보장하기는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하면서 꿀잼 재미까지 잡아가는 강연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끔 잊고 지내는 주제죠. 왜 투표가 중요한가? 왜 투표 참여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역사적인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청년 유권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 유권자가 왜 중요한가? 청년 유권자의 현실, 과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의 중요성과 그리고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풍성하게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표 참여의 중요성 강연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랜선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왜 우리가 투표 참여해야 되는가? 투표 참여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죠. 자, 그러면 투표율 하락이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한국만의 현상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열광의 순간, 열정의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나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투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헌의회가 있었고요. 1987년에 선거 그리고 1988년에 선거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열광의 순간이 지나면서 투표율은 점점점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투표 참여에 관해서 선거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에는 보통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조금 더 덜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온 지방의회 선거는 조금 더 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종류에 따라 투표율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제 혼합형이지만 사실은 승자 독식 다수제적인 성격을 가진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례대표이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가? 어떻게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여율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죠. 첫 번째는 편의상 회의론이라고 붙였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 체제에 압력이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후 정치라든지 이런 대중들의 변화되는 여론에 휩쓸리면 정치 체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이제 편의상 긍정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긍정론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은 긍정론은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주권자임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부정하지 않죠?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낮은 투표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낮은 투표율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청년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특정한 정치 집단이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한 정치 집단은 또 과대대표, 더 많이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평등한 대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표가 실패하게 되고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본질, 정치적 평등은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체제의 응답성, 투명성, 책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투표 참여를 통해 우리가 대표자를 선택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대표자들은
투표 참여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여러분들의 투표 선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 투표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투표율이 낮은 걸 고민해야 되는가, 왜 문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 두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과소 대표의 문제입니다. 투표 참여자가 정체 국민보다 더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거나 또는 특정한 연령 집단을 대표하거나 특정한 지역을 대표한다면 결국은 by the people,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by the people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표 체계를 좀 더 평등하고 대표 체계를 좀 더 정당성 있게 만들 것인가, 좀 더 응답성 있게 만들 것인가가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질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유권자가 골고루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 참여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투표율을 높이는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집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표가 대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투표할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승자독식이라는 체제가 만약에 공고화된다면 투표율이 높아지기 어렵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표가 비록 내가 소수당을 지지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표될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 비례대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유인이 생기겠죠. 동기가 생기겠죠. 또 같은 맥락에서 양당만이 만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체제냐 아니면 다당제가 만들어진 정당 체제냐, 양당이 만약에 정당 체제를 지배하고 있고 투표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 25%, 4분의 1의 유권자의 의사가 전체 정치 체제를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사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 투표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뭐 토론 대회나 이런 데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과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 일단 투표 참여가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그럼 내가 투표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있다, 짬을 내서 가야 된다,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던 사전투표 제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투표 시간도 좀 늘리고 사전투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제도적인 용이성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된 점도 있었지만 투표 참여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도 효과는 있지만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있겠는가,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럼 누가 참여하는가 또는 누가 기권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우리가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합리적 선택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참여, 물론 투표 참여를 공휴일이지만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가서 투표를 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투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투표 참여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비용은 크진 않지만 투자죠. 그거에 반해서 내가 내 한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누구누구 3표였어요. 성하고 3표인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아쉽겠죠. 이번처럼 또 0.1% 내외 만약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면 너무나 아쉬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정 정도 투자를 하지만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내 한 표가 결과를 바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투표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은 던져봐야 되는 게,
이렇게 실제로 효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투표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D입니다. D.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시민들의 의무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투표 참여의 헤빗,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투표하냐 물어보면 우리의 의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수식을 제가 가져왔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효용은 작지만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D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같은 이런 에듀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후회, regret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합니다. 레셔널 초이스 모델은 대충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 일치감, 심리적인 관여 모델과 정치 태도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정당 일체감, 어떤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당연히 투표장에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면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 중요하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노조원이다. 근데 내가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투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강력한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교적 신념과 관련되는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냐,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 직업 이런 여러 가지 사회학적 배경에 따라서 투표 참여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고 자 그래서 사회학적 모델은 장점이 많지만 한계는 교육만 가지고 얘기하면 교육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년 투표율은 최근에 몇몇 선거를 빼고는 전 세계에서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쪽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이 이런 사회적 배경만이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교차 압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집단, 다시 말해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또는 종교 집단,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 교차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생긴다면 투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학적 접근법과 제도적 접근법 그리고 정당 체제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회학적 접근법은 특히 이제 내가 상황이 좋으면 내가 여유가 있고 상황이 좀 투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삶이 힘들다면 투표하러 갈 여유가 많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제도적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체제나 선거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투표 참여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 체제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근소한 차로 결과가 나타날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한 표를 더 행사했었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내 한 표가 당선자한테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청년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한 표의 효능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고 또 고민도 해봤겠지만 투표 참여에 강제 규정을 두는 건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강제 규정을 둔다는 건 모든 사람을 투표해서 뭐 투표 안 하면 예를 들면 감옥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유인책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내게 만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표에 기권하는 사람도 자신의 투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찬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2030 여러분 세대의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교육들, 이런 시간들을 만약에 좀 더 일찍 가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 때 이런 투표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나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고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초중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투표의 중요성, 민주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배울 수 있었다면 그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선관위를 포함한 이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 행위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청년 교육,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 아이디어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정치는 쇼핑이다 이렇게 책을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 정치와 쇼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또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게 우선적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한테 더 많은 대안,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왜 투표 참여가 중요한 것인가? 투표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나의 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투표장에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투표와 투표 사이 4년, 5년 이런 투표와 투표 사이 기간 동안에 대표자들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를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음 선거에서 잘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보다 더 나은, 좀 더 나은 대안으로 바꾸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과 대리인.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대리인을 뽑는 건데 대리인이 잘못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새로운 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근데 우리는 선거에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이 있지만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 거, 그 대표자를 상당히 잘 모니터링하는 거, 다음 선거에서 이 대표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또 선거를 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제는 때가 됐어. 투표할 시간이 와. 너와 나의 희망 모아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우리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그날 같이 참여해 함께 할래. 어렵다는 것 잘 알아. 중요한 너의 한 발 두 발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인공은 너야. 우리나라를 빛낼 너는 유권자. 같이 시작해. 소중한 한 표가 너의 그 모습 어느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거야. 작은 동그라미 속에 담긴 너만의 진심을 보여줘봐. 수많은 이야기 설레는 아이들처럼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공약들에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어렵다는 것 잘 알아. 중요한 너의 한 발 두 발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인공은 너야. 우리나라를 빛낼 너는 유권자. 같이 시작해. 소중한 한 표가 너의 그 모습 어느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거야. 작은 동그라미 속에 담긴 너만의 진심을 보여줘봐. When we must know 아름다운 선거.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과정과 절차들이 공정한 선거. 후보자와 정당 모두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 앞으로를 만들어가 사람들 그 속에 깊이 새긴 no fair play. 공정과 화합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빛날 테니. 소중한 너의 선택을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거야. 작은 동그라미 속에 담긴 너만의 진심을 보여줘봐. Let's vote, let's vote, let's B-O-T-E go. Let's vote, let's vote, let's B-O-T-E go.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 go.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 go. 자, 두 번째 주제는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하고 다니는데 요새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확인했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청년 세대에 주목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뭐니까 청년이다, 뭐뭐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했었죠.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실제로 정치에 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 세대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요. 자, 그래서 정치적 대표와 국회의원 구성, 정책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체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정, 귀족정, 그리고 이제 민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러면 민주정이 다른 체제보다 더 우월한가?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족정이나 왕정에서는 다수의 시민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왕정에서는 왕이 주인이고 귀족정에서는 소수의 귀족이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정이야말로 다수의 민주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우리가 민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또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주인과 대리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리인이 과연 주인,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 주인의 의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는가, 잘 대변하도록 만들 것인가, 잘 대변하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 정치 제도를 고안해서 실제로 집행할 것인가, 또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대리인을 뽑을 것인가, 그리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이 대리인이 얼마나 우리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지 잘 모니터링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선거에서는 잘 평가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의 정치적 대표가 얼마나 시민들의 선호, 시민들의 의사를 잘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political representation 또는 representation, 정치적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었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선출해서 우리가 주권을 위임해서 이 대표로 하여금 우리들의 선호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평등이죠. 나의 한 표와 다른 사람의 한 표,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능력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한 표와 저 사람의 한 표는 같은 표다라는 겁니다. Political equality라고 하는 정치적 평등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과소대표거나 또는 특정 집단이 과대대표라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것이 공고화되면 이건 대표의 실패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불평등한 대표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시장과 민주주의가 결합된 체제가 우리가 보통 대의민주주의 체제, 현대민주주의 체제인데 시장은 평등한 체제가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과 돈이 더 적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고용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는 달라지죠. 상징적으로 보통 이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원 1표, 꼭 1원 1표는 아닙니다만 1원 1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영역,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1인 1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과 내가 투표장에서는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팔로우업 질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죠?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과연 어떻게 대표되고 있느냐? 청년 세대는 제대로 대표되고 있느냐? 과소 대표되고 있느냐? 과대 대표되고 있느냐? 아니면 평등하게 대표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20대, 30대 또는 뭐 40대까지 보통 이제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층의 유권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자료가 가지고 왔지만 포함해서 한 34%, 그다음에 35% 이상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이런 인구 구성에 비해서 과연 인구 구성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20대, 30대 또는 40대의 그 대표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런 다양한 세대가 대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난 35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당 체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 다시 말해서 양당 출신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0%가 우리나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잘 대표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 여성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남성이 50% 대충 여성이 50%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 동안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남성 국회의원은 90%, 여성 국회의원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성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이슈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남성이 여성의 이슈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 기준, 특히 OECD라든지 이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이 금방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도 이미 지식을 알고 있겠지만 구글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대표성 또는 여성의 성평등 지수 같은 것들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당, 양대 정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또 남성 대표성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연령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앞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 20대, 30대, 40대까지 35%, 40% 가까운 인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20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35년 동안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0대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는 이제 당선자 기준으로 보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2,59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대 국회의원은 나이가 20대인 국회의원은 단 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명만이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이죠.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기성 세대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것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기준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 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청년 세대는 배제된 다수라는 보통 개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배제된 다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미래 세대이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할 미래 세대이면서도 사실상 다수이지만 정치권에는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배제된 다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당선자 수는 10대는 당연히 0명이고요. 20대는 2명. 그다음에 30대는 11명, 40대는 3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와 반드시 똑같이 1대1 조응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쉽기 위해서 이걸 좀 보면 당연히 10대, 20대, 30대는 과소 대표되고 있죠. 50대 이상은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대표되고 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만큼 청년층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어가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서 청년들은 배제된 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책적 대표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하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잘 대표하고 있다, 자신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52%,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아직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렇지만 21대 국회가
정책적으로 나를 잘 대표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9.5%, 거의 이제 절반 이상 훨씬 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그럼 민주주의에서 청년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잘 대표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계층, 다른 집단들이 다른 대표되지 않는 집단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이것이 또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층과 중년층, 노년층, 그리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고소득층, 이런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잘 대표돼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잘 조정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내 삶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민주주의는 지난 35년 동안 이 정치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진, 상당히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정권을 바꾸는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표, 특히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뽑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지난 35년 동안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선거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경쟁적이고 주기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제도화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건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선거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실 로크나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 서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모델로 해서 서로 경쟁했던 두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가 사실 서로 좀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소적 관점에서 본다면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민주주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너네는 선거 때만 주인이 된다. 그리고 투표자를 뽑고 나서는 바로 또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이제 지배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선거를 도입하고 나서도 우리가 바라던 민주주의 체제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폴리티컬 카툰, 정치적인 이런 논평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의 독재자를 뽑는 방식이다 라는 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선거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표장에서 멈추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그런 민주주의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어떻게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선거도 그렇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대표할 대표자는 누군가? 라는 고민과 때로는 번민 끝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다음 선거까지 얼마나 잘 여러분들의 의사를 이해를 잘 대표하는가, 실행하는가를 잘 관찰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니터를 끄지 말라고 얘기하죠. 뭐 지금 랜선에 있지만 모니터를 선거장에서 끄면 안 됩니다. 모니터를 투표와 함께 다시 켜서 다음 선거까지 계속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선택한 대표자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그렇다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의 의사를 잘 대표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채우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강연 펼쳐주신 우리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랜선으로 박수를 한번 청해봤지만 박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박수를 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평가는 유권자의 몫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 강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엄지척 우리 두 손으로 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계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굉장히 엄지척을 절로 부르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연 교수님과 함께 청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청년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네, 지금 맨 윗줄에 김중권님, 우리 손을 번쩍 함께 들어주셨어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중권님께서는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들 선거 때가 되면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도 하고 이제 정치에 관심도 높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투표율을 보면 항상 20대가 낮고 60대 이상이 높게 나오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낮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이제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정당이 오랫동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의 요구는 조금 달라지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할 선택폭이 넓지 않으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참여하지 않겠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지하던 정당을 계속 지지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표 참여율이 좀 동기가 좀 높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경쟁적인 곳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어서 또 우리 질문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함께 번쩍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또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네요. 연동균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도 변화하고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증대와 투표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하네요. 어려운 그러니까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청년 세대는 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미디어 세대입니다. 저도 미디어 세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종류가 너무 다르죠. 근데 방금 질문한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정당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선관위조차도 국가기관조차도 어떻게 유권자들과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좀 고민해야 되고 특히 청년 세대에 어떻게 더 잘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선거운동 방식도 앞으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딥페이크 같은 그런 AI를 이용한 그런 선거 과정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나의 주권을 신성하게 행사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최대한 좋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되 내가 정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민과 노력은 해야 되는. 요새 좋은 건 뭐냐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도 정당 입장에서도 후보자 입장에서도 이 변화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에서 정확한 정보를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의 기망한 투표 우리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 랜선 토크 콘서트 100여 명의 지역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의 내일 그리고 더 희망찬 세상과 더 행복한 사회로 행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치러집니다. 짜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부채에도 보이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는요, 대구시장 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구청장, 군수 선거,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와 구군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구군의회 의원 선거, 이렇게 1인 7표를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인 7표 꼭 기억하셔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투표로 함께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한 내일, 바로 선거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함께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 투표로 더욱더 나은 미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리와 내 꿈에 태워줄게 밴드, 우리 공연 함께 청해 들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괜찮았어. 두고온 게 참 많아. 가을은 떠났어. 햇살은 사라져가. 영원한 건 없어. 기억할 게 참 많아. 그래서 남겼어. 눈물이 담긴 글들을. 하루가 가고 슬픔이 나